안녕하세요. 12기에 이어서 13기에도 참여하게 된 야심입니다. 사실 유니스왑은 디파이 쪽 프로젝트들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워낙 익숙하신 주제라서 이거를 굳이 뭐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최근에 발표됐었던 유니스왑 버전 4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리마인더 겸 뭐 간단하게 뭐 소식 공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 유니스왑에서 자사의 그 거래 프로토콜인 유니스왑 프로토콜의 버전 4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니스왑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유니스왑이 운용되는 기본 원리인 AMM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스왑이 이렇게 버전이 계속 진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방식에 대한 진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AMM이라는 게 이제 워낙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 그래서 이 AMM이라는 단어 자체가 덱스나 이제 뭐 디파이 쪽을 통해 가지고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AMM이라는 걸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뭐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AMM은 예전에는 보통 이제 보험사나 이런 확률적으로 뭔가 어, 정보를 다루고 뭐 확률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배팅하는 이런 영역들에서 사용됐던 학계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날씨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토토 이런 거를 예측할 때 사용하던 AMM이라는 키워드가 이 유동성 공급 방식에서 이거를 알고리즘화 한다라는 이 어느 정도의 그 정의의 유사성 때문에 덱스의 혹은 디파이 시장의 알고리즘 기반의 유동성 공급 방식을 얘기할 때 AMM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좀 엄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CFMM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이 일련의 오더북에서 내가 얼마에 팔래, 내가 얼마에 살래, 이렇게 이제 쭉 장부에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메이커가 되죠. 그래서 오더북에다가 자기가 얼마에 사겠다 혹은 얼마에 팔겠다를 먼저 이렇게 자기네 자산에 대한 판매 혹은 구매 희망 가격이랑 그 수량을 입력을 하고 오더북에 쭉 대기를 시키는 게 메이커의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가상화폐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소처럼 오더북, 그러니까 뭐 빠르게 내가 얼마에 살래 얼마에 팔래 이런 것들이 빠르게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기에는 가스피라는 제약도 있고 온체인 트랜잭션의 속도의 문제도 있어서 기존의 유동성 오더북 기반의 거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단점이 있었죠. 이런 거를 극복을 한 게 이제 AMM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이커가 자기의 유동성을 한 번 딱 공급을 하면은 특정한 비율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나면은 이후에는 이 공급된 유동성에 맞춰서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 자체를 이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혹은 AMM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지금은 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가장 대표적인 구현 방법들에 의해서 크게는 이제 CFMM이라고 통칭이 되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이 F라는 단어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CPMM 방식, CSMM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PMM 방식은 어, 두 가지 자산, 그래서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의 곱이 상수이다. 이러한 상수가 이루어지는 비율로 일정하게 자산이 공급이 되고, 이러한 공급 체계 하에서 거래에 따라 이 가격 변동이 일정하게 일어나는 기반이 이제 CPMM이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CPMM이 아니라 이거는
자산의 합계로 이렇게 컨트롤되는 이제 컨스턴트 썸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CSMM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의 수를 곱한 거, 토큰의 수를 합한 게 이제 뭐 CPMM과 CSM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교환하고자 하는 자산이 이 자산과 이 자산의 거래 수량이 내가 A 토큰과 B 토큰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수량이 많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비율이 많아져요. 이런 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슬리피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발생하는 슬리피지로 인해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 이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하는 이러한 슬리피지가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비율로 적절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정가 거래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그냥 시장가 거래만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이 그래프의 특성상 이렇게 보면 이제 무한대로 이제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하게 이제 유동성이 이론적으로는 무한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이게 뭐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기만 하면은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나의 거래량에 의해 가지고 슬리피지로 인해 언제든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CSMM은 이게 언제나 일정한 합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슬리피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거는 여기 보시면 0으로 이제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무한하게 공급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CPMM과 CSMM 기반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는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들을 해오고 있어요. 커브 파이낸스에서 뭐 스테이블 스왑을 위한 알고리즘 혹은 밸런서에서 CMMM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CFMM 혹은 AMM 기반 거래에 대한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MM의 간편한 거래 방식이나 작은 유동성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기는 하지만 A 토큰과 B 토큰의 가격이 변동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대량의 거래로 인한 슬리피지, 그리고 가격 변동에 의한 비영구적 손실과 대량 거래로 인한 슬리피지 등은 AMM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진화해야 되는 당위성을 만들어줬고 이렇게 AMM 기반으로 탄생을 했던 유니스왑이 버전이 계속 바뀌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유니스왑이 어떤 거래소인지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죠? 상징성이 있습니다. AMM 기반으로 공급되는 유동성,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식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특정한 운영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로직으로 돌아가는 DApp, 탈중앙화 자산 거래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던 장점들이긴 했는데 이제 체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고 유동성 공급자가 요거 이제 요거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거래가 되는 유니스와 풀이에요. 그래서 토큰 A랑 토큰 B가 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고 이 유동성 공급자들은 이게 이제 10대 1의 비율로 하나의 LP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10대 1의 비율로 내 자산을 예치를 할 거야. 하게 되면은 10대 1로 자산을 예치한 사람들이 요것만 보면 이제 뭐 1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산이 이렇게 LP, 요거가 묶여서 리코더티 프로바이더 토큰이 돼가지고 여기 하나가 이제 묶이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공급되게 되는 자산들을 기반으로 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들은 내가 토큰 10개를 뭐 1개로 바꿀 거야. 요 사람들은 이제 스왑을 요청을 하게 되죠. 요렇게 자산에 대한 교환 요청을 하게 될 때 요 리코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일정하게
이제 리워드가 보상이 되는 보상으로 이제 토큰이 주어지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토콜 토큰을 제공을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이 수합이 되는 토큰 자체의 일정량을 주는 방식도 있고 거래소마다 여러 가지 방식 혹은 동일 거래소에서 뭐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가지고 리워드는 혹은 또 리워드 수수료율은 다양하게 지정이 돼서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니스왑의 풀 구성이랑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AMM이라는 작동 원리에 의해서 유니스왑이 그동안 응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버전별로 조그맣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스왑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히스토리를 간단히 볼게요. 2018년 이제 크립토 윈터기 때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최초로 런칭이 됐어요. 이때 런칭이 되면서 이때는 그 유니 토큰도 없었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아무나 올리고 아무나 토큰을 만들어서 올리고 거래가 제공이 되는 뭐 이제 그랬던 시장이었죠. 이때 이제 최초로 AMM의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서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 때는 이제 2년 후에 V2 때는 다양한 풀도 제공이 되고 플래시 스왑. 그래서 플래시 스왑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이제 대출 프로토콜에서 보면은 플래시 로원이나 뭐 플래시 스왑 이런 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잔고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 플래시 스왑을 V2 버전에는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토큰을 빌린 다음에 이거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빌려간 토큰에 대해서 일부를 지불하거나 모두 지불을 해서 상환을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전혀 토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토큰에 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플래시 스왑이다. 크게 보면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이제 오라클 기반으로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정보 공급을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어서 임의의 거래로 인한 뭐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플랫폼의 불안정성을 제거를 했다. 이게 이제 V2 버전에서의 크게 이제 개량된 방식이고 그 다음에 V3로 가게 됐습니다. V3는 사실 유니스왑이 구현을 한 다음에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이거를 유니스왑 거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고 유니스왑의 방식으로 그대로 구현을 한 거래소들이 대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유니스왑 이외에 이제 해외 거래소들에서는 이런 V3 방식으로 지금 이제 많이 이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 국내에는 작년에 이제 판기아 수압이 V3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소를 만들었고 최근에 클레이 수압이 V3를 지원을 할 예정인가? 그거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플레이 수업은 기존에는 이제 V2 기반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V3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면은 CPMM 모델이기는 해요. 근데 기존의 CPMM 모델들은 어, CPMM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잠시만요. 음, 내가 가져오질 않았네. 그 대부분 요쪽에서 유동성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에 보면은 여기 있군요. 유동성이 사실은 현재 A 토큰과 B 토큰의 교환 비율이 여기면 만약 요 지점이다 하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서 유동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집중화된 구간이 생기는데 이 CPMM의 특성상 실제로 거래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지만 전체 유동성이 요 전체 가격 범위에 이렇게 쭉 퍼져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 간격들
요 틱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모든 유동성이 집중돼 있으면 그 틱이 엄청 작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훨씬 줄어들어서 손실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동성이 이렇게 전체에 퍼져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틱에 의한 슬리피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V3에서는 이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좁은 가격 범위, 뭐 특정 범위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집중화된 유동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을 할 때 이때 V2 때는 내가 A 토큰과 B 토큰을 뭐 그냥 기존에 있는 유동성 풀이면은 그대로 그냥 A 토큰과 B 토큰을 현재 비율로 내가 LP 공급자가 되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지만 V3부터는 A 토큰과 B 토큰을 내가 특정 구간, 특정 교환 비율의 구간에 예치를 하겠다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V3였는데 이제 V4가 최근에 출시가 됐어요. 출시까지는 아니고 유니스왑에서 6월 달에 자기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V4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현재 구현 중인 GitHub 소스와 함께 백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V3까지도 사실은 제가 좀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지 뭐 소스 코드 레벨까지 분석을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V4가 나오면서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게 나왔나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설명을 오늘 드리는 자리를 간단히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은 유니스왑 블로그에 공개된 글에 거의 복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리소스들이 아무튼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분석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V4의 가장 첫 번째로 유니스왑 측에서 얘기를 한 거는 훅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걸 기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훅을 통해서 유동성 풀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얼마의 비율로 공급만 하겠다라고 지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동성 풀이 거래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임의의 구간이나 거래가 되는 트리거들을 지정을 해서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또 아니면은 이미 자기의 자산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낮아지고 자산의 활용도도 커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의 응용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개발자 분들이라면은 웹훅이라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특정한 뭐 한쪽에서 뭐 특정한 서비스나 앱에서 트리거 혹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호출을 해서 다른 쪽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 기능들을 뭐 인터페이스로 지정을 하는 이러한 웹북 같은 거를 아실 텐데 요 V4에도 그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스왑이 발생하거나 혹은 뭐 LP의 특정한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변경이 될 경우에 특정하게 실행이 되는 컨트랙트, 그러니까 뭐 코드 스니핏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하는 컨트랙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니스왑의 이번 블로그에서 얘기를 한 것들로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 LP 풀에 생성된 그 컨트랙트 정보 자체에 수수료 자체가 스태틱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A 토큰과 B 토큰을 내가 최초의 LP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수수료로 내가 몇 프로를 가져가겠다가 고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러한 훅을 통해서는 시장에 변경되는 상황과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동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리밋 오더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AMM의 전제였었는데 지정가 주문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내가 풀의 범위에 밖에 있는 뭐 유동성을 자동으로 예치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 예전에는 AMM 자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컨트랙트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컨트랙트로는 도저히 구현이 되지 않아서 별도의 백엔드를 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할 때 직접 구축을 했던 기능들이 컨트랙트 레벨에서 직접적으로 LP 유동성 공급자가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도 아무리 코드를 직접 제어를 한다 그래도 AMM 기반의 거래소에 올라간 이후에는 코드를 통해서 뭐 LP 공급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LP 공급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이 컨트랙트랑 통신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자산의 거래를 위해 썼던 그런 기능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유동성 공급자, 마켓 메이커가 이러한 것들을 제어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컨트랙트들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GitHub에 가면은 뭐 오라클을 활용하거나 뭐 지정가 주문 혹은 요 TWAMM 요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 코드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솔리디티의 뭐 깊은 레벨까지 파보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야 될 거리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싱글톤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죄송해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싱글톤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시긴 할 거예요. 기존에는 유니스왑에서 컨트랙트 그 A 토큰과 B 토큰의 스왑이 발생을 할 때 요 풀 간의 컨트랙트들이 A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더리움으로 뭐 다이를 사고 싶다라고 할 때 이더와 다이 간에 직접 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요 컨트랙트에서 자산이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USDC가 교환이 된 상태에서 다이 토큰과 여기서 스왑이 돼서 최종적으로 스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별 컨트랙트에서 한번 실행되고 컨트랙트 간에 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별 컨트랙트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가스피가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니스왑 V2부터는 이러한 토큰 이렇게 LP 풀들이 거대한 이 싱글톤 이게 이걸 먼저 싱글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대한 단일 컨트랙트 안에 이렇게 라우팅이 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가스피가 발생을 하는 구간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치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발생을 하고 뭐 요 정도에서 요 레벨이 요 각각 레벨이 아니라 요 레벨에서 발생을 하고 여기가 수압이 완료가 되는. 그래서 요거 자세한 아키텍처까지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요 일단 개별적으로 나눠진 트랜잭션이 아니라 큰 컨트랙트 안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한다. 요거가 또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을 생성할 때 수압을 수행할 때에도 가스피가 절감이 되고 기존에는 여기서 거래가 될 때 이더와 다이 간의 자산 교환인데 여기선 USDC가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싱글톤으로 되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이 되는 뭐 이더와 다이만 사용이 된다. 일단 제가 이해한 거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자산들도 입출금이 발생을 할 때 여기서 가스피가 나갈 텐데 이 싱글톤에서는 요 자산과 요 자산 간의 자산 입금, 출금만 발생을 해서 가스피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완전하게 두드러지게 바뀌는 거는 아닌 게 V1 때는 정말로 이제 완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V2 때부터 거버넌스가 생기고 하면서
라이센스가 V3 때는 더 엄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V3 때도 몇 년 동안 V3 소스 코드에 뭐 상업적 용도 제한이 있었었는데 V4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V3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팀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코드를 바탕으로 다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뭐 유니스왑 다오 그리고 유니트콘 보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거버넌스고 이런 것들은 그쪽 이번 유니스왑 V4에서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게 뭐 V3에 비해서 완전하게 바뀌는 포인트가 그 글만 봐서는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명확하게 와닿는 부분은 없었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훅 기능과 LP 공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훅 기능과 가스 싱글톤에 의한 가스 수수료 비용 절감 이 두 가지 큰 축이 변경이 됐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참고를 했던 글들이고요. 거의 사실은 외부에 있는 아티클들이 여기에 이 블로그의 내용과 백서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